네, 저희 지금부터 2시 40분 정도까지는 프로그램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 근현대 미술의 재평가 및 활성화를 위한 대화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김윤섭 아이프 미술경영연구소의 대표님이 사회를 봐주시면서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윤섭 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발표하는 동안만 마스크 잠깐 벗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아이프 미술경영연구소의 김윤섭입니다. 전 좀 전에 이승현 대표님 말씀하실 때 참 감동스러웠습니다. 이번 행사가 어려운 시기인데 굉장히 내실 있게 진행됐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많은 행사들을 봐왔지만 굉장히 필요한 시기에 시의적절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작품 전시도 일일이 덕수궁에 좀 둘러보면서 참 완성도 있게 진행됐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빛을 받는 부분보다는 가려져 있는 마치 백조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스텝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텐데, 한 분 한 분 이렇게 호명을 해주셔서 마치 꽃이 되는 순간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참 팀워크도 참 좋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뭔가 진정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서로 이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 그런 신념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좀 사전에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자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근현대 미술에 대한 세미나를 준비한다는 것은 자칫 학술적인 쪽으로만 치우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서두에 이 대표님도 언급하셨듯이 이게 단순히 관심에서 벗어나서 더 나아가 성과를 보자, 그리고 그것이 내실 있는 미술 시장을 파이를 키우고 체질을 개선하고 또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창구를 개발해 보자라는 하나의 첫 시발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팀워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팀워크에는 여러 생태계의 각 구성 요소들, 구성원들 간의 서로 간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오늘 그렇게 좀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는 하나의 관객, 제3자의 한 명으로서 정말 좋은 뜻깊은 자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은요, 근현대 미술 재평가 및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라고 해놨습니다. 이게 뒤쪽에서 좀 보이나요? 뒤쪽에서는 보이시죠? 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행사는 아트 플랜트 아시아 2020의 부대 행사로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중에서도 근현대 미술, 한국 근현대 미술이 어떤 현황에 와 있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잠재적 가치를 개발하고 발현됐을 때 우리에게 어떤 비전이 있을 수 있을지 각 담당자분들이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오늘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이 방청 계획을 꽉 채우지 않은 부분들은 미리 서로 간에 양해한 상태로 진행되는 거고요. 동영상 촬영에 의해서 나중에 공유될 예정입니다. 이게 뒤로 가는 건가요? 한 번만 볼까요? 그건가요? 네. 네. 최근에 미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죠. 아마 누구 특정한 종사자뿐만 아니고 미술을 매개로 하는 다양한 산업, 그리고 또 일상생활의 많은 변화의 주역으로서 예술이 많이 꼽히곤 합니다. 특히 미술에 대한 문화 컨텐츠, 아트 컨텐츠가 갖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은 일련의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미 문화 선진국이라고 하는
서양 혹은 미주나 유럽 쪽의 서양 중심이긴 합니다만 문화 콘텐츠가 갖는 여러 가지의 성과들은 뭐 우리가 뭐 두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확인하는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이죠.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사회에 과연 미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도 저는 굉장한 하나의 그런 기본 1차 소스로서의 작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중에 파인아트가 갖는 미술 시장의 개념이죠. 이 미술 시장의 개념도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게 합니다. 예전에는 뮤지엄, 갤러리 이렇게 굉장히 양축으로 나눠지고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뭐 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학술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어 있었고요. 갤러리 쪽 측면에는 이런 비즈니스적인 상업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어 있다 보니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이 굉장히 견고했다. 그렇지만 이 견고한 벽을 가지고는 이렇게 빠르게 급변하는 소위 이야기하는 아트가 중심이 되는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술이 갖는 가장 중요한 중심축, 줄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결국은 미술의 꽃은 줄기와 뿌리에서 올 텐데 그 미술 시장을 구성하는 중심축의 부분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굉장히 현대미술 쪽에 많이 치우쳐 있죠. 그랬을 때 과연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왕성하게 꼽히고 하려면 어떤 부분을 건드려야 될까? 그래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미술 시장이 건강해지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이번 세미나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두로 던진 것이 근대미술입니다. 이번 행사가 덕수궁에서 치러진 것이 이 상징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술 시장과 근대미술 이 두 양축이 어떻게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하다고 하는 미술 시장이 과연 근대미술은 어떻게 보면은 시대에 좀 뒤떨어지고 감이 우리의 일상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죠. 멀리 느껴지는 이 근대미술이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들 역시 오늘 나와서 발표해 주실 여러분들께서 각자 위치의 성격에 맞게 말씀을 좀 해주시려 생각이 듭니다. 근대미술에 대한 관심은 영 없는 건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에 많은 관심들이 좀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 사례들을 보시면 이 화면에도 떠 있듯이 최근 것만 한번 대표적인 사례만 몇 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제주 도립미술관에서 시작됐던 이 행사가 한국 근현대 미술 걸작전이라는 것이 순회전 중에 있습니다. 정읍 시립미술관을 거쳐서 지금은 여수에 있는 GX 칼텍스 예울마루에 진행 중에 있죠. 이 부분도 아래 남부지방에서는 많은 화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올해 5월 달에 있었던 청담동의 주영 갤러리와 호리아트 스페이스에서 그쪽에 전층 5개층 전층에서 전시를 했었는데 역시 청유미감이라는 제목으로 김환기, 박래연, 이유환, 권진규 이 4명의 명작들을 가지고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의 힘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해줬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차례는 우리가 참 중요한 작가죠. 배운성 작가인데요. 배운성 1991년 1998년 근대를 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웅갤러리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2020년 7월 29일부터 8월 29일 한 달 동안 진행됐었습니다.
물론 배운성전은 그 이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좀 더 보완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새롭게 발굴된 작품들, 여러 가지 심도 깊은 작품전이었다는 평가를 우리가 받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크게 국립현대미술관에서 2개의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천 쪽에서요. 제목도 한국 근현대미술입니다. 시대를 보는 눈이라는 대제목을 가지고 전시 중에 있고요. 7월부터 내후년 7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이 부분들에 또 힘입어 덕수궁미술관이죠. 지척에 있는 덕수궁미술관에서는 박래연전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연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탄생 100주년이라는 한 개인의 입장을 떠나서 굉장히 의미 있게 보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전에 잘 알듯이 운보 김기창 화백의 그늘에 가려서 오양 박래연의 작품 세계를 제대로 조명하지 못했다. 혹은 여성 작가이기 때문에 특히 남성 중심이었던 한국 근현대 사회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저평가됐던 작가군 중에 아마도 대표적인 게 박래연 작가였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언급이 되는 전시가 국공립미술관에서 전시가 진행된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옆에서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한 사항이지만 이런 전시도 박래연 작품이 양질의 작품들이 한꺼번에 잘 모이기가 힘들죠. 근현대 작가의 공통점입니다. 작가에 대한 비중은 충분히 알지만 그 무게감을 뒷받침할 만한 작품이 확보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전시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번 덕수궁미술관의 박래연전도 주영갤러리와 JN갤러리가 소장가에게 작품들을 여러 소장가에 흩어졌던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국립현대미술관과 같이 협력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에 웅갤러리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의 갤러리들이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뮤지엄과 갤러리가 보이지 않는 벽으로 양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호환이 있을 때 얼만큼 양질의 작품전을 우리가 완성해낼 수 있는지 좋은 본보기가 이런 사례들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따라서 힘입어서 차후에 다른 갤러리 혹은 미술관, 중소미술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 뒷부분에 합류한다면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미술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미술시장이 갖고 있는 시급한 과제가 무엇일까요? 아마 이런 물음에는 여러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경제 현황 그리고 세계 국제사회 속에서의 한국의 위치 이 부분들에 비해서 미술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작다라는 곳에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이든 요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돈이 돌아야 되죠. 경제적인 순환 구조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어떠한 목소리도 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이 부분들은 우리 미술시장에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미술시장이 현재 대략 5천억도 안 되는 이런 시장일 텐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따 화랑협회 우리 최용철 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자세히 해 주실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근현대 미술의 역할과 비전 이런 부분이 한국 미술시장을 키워나가는데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중심되게 발표를 해 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발표하실 최용철 회장님을 모시려고 하는데요. 이미 아시다시피 웅갤러리 대표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단법인 한국화랑협회 회장님이시죠. 발표하실 주제는 근현대 미술시장의 현황과 화랑의 역할 그리고 배운성 전시를 진행했던 경험도 있으시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두루두루 언급을 해 주실 것 같고요. 그 언급될 내용들의 대략의 내용을 요약을 해놓으면 아래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용철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화랑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홍철입니다. 이건 근대 미술 저도 이게 적은 나이가 아닌데 제가 작년 2월에 화랑협회 회장을 맡으려고 한국 화랑들 나이를 쭉 보니까 제가 반절이 안 되더라고요. 반절 이해하더라고요. 제 위로 반절 위상이 계시더라고요. 되게 연로한 집단이세요. 아직 화랑협회는. 그래서 이제 제가 회장 되면서 조금 젊으신 화랑들 분들을 모시려고 노력해서 아마 한국 화랑들이 전체 규모가 한 전국적으로 한 7, 800개 될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전시하고 그나마 규모 조금 있는 화랑들이 한 450개,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기획전을 하거나 그래도 활동하고 계시는 화랑들이 한 170여 개 정도 될 거예요. 이제 저희 화랑협회 회원들이 한 170여 개인데 제가 화랑협회 회장을 취임하면서 몇 가지 공약사항을 걸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협회 회장이 하면서 과연 한국 미술계나 한국 미술 유통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어떤 점들을 하나쯤은 바꿔놓고 나가고 싶고, 내가 회장하면서 그래도 한국 미술 쪽에 그래도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좀 한 두어 달 고민을 해서 몇 가지 요점들을 얻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한국은 2000년 21세기 들어서 사회 각 분야 너무나 발전돼 있어요. 규모 자체도. 그러니까 GDP 규모도 세계 8위에서 10위 오고 갈 정도로 되게 커져 있는데, 한국 미술 시장은 2000년 초반이 한 2,500억, 3,000억 시작이었고, 가장 매출이 많았던 시기가 2007년도예요. 2007년도가 한 4,900억 정도 시장이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4,900억 시장에서 2012년도인가 한국 미술품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도입이 됐었습니다. 미술품 양도소득세라고 것이 도입이 되면서 3,200억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 다음에 서서히 다시 단색화 바람이 불면서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는데,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2017년도 단색화가 최고로 거래가 많이 했었는데 그때가 한 4,800억? 2007년도 규모예요. 딱. 그러다가 작년 2019년도 2018년도 매출부터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는 2019년 작년도 매출이 마이너스 17%가 나서 4,4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0년 가깝게 흘러도 한국 미술 유통시장은 전혀 커지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하여튼 저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자료를 찾다 보니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여튼 오늘 이것까지 하여튼 제 시간 되면은요 알려주세요. 그냥 주제 없이 하여튼 이런 한국 미술의 유통에 대해서 떠들다가 시간 되면 내려갈게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장 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 주제인 근대 미술의 몰락이더라고요.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물론 근대 미술이 몰락한 것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여튼 근대 미술의 몰락이 지금 미술 시장이 20년 동안 전혀 확장이 없는, 전 세계 미술 시장은 2000년 초반에 제가 알기로는 20조, 전 세계 미술 시장이 20조 정도 되는데, 아마 2018년도 전 세계 미술 시장이 아마 82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미술 시장 자체가. 그 중에 가장 큰 게 아마 미국이 한 28조 시장,
그다음에 중국이 14조, 뭐 영국이 6조 쭉 돼요. 일본이 예상외로 작습니다. 전체 GDP 규모에 비해서 일본 정도면 적어도 5조에서 6조 시장이 돼야 되는 시장인데 일본이 한 3조 시장, 2조 8천억 정도 되는. 구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본 시장에 있고 나름대로 구조적으로 그 시장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은 4,400억입니다. OECD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국가들 또는 뭐 전 세계에서 GDP,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산량에 비교하면 한국 시장은 아무리 안 돼도 3조 5천, 4조 시장이 돼야 정상적이라고 그래요. 시장 자체가. 근데 4,400억이에요. 10분의 1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시장 아닌가요? 구조적으로. 경제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 미술 시장도 뭐 4배 이상 커졌고 뭐 경제 규모도 뭐 2000년 초반부터 엄청나게 커졌는데 왜 미술 시장은 20년이 지난 굉장히 답보 상황일까? 그건 몸담고 있는 저도 하여튼 고민 중에 있는 부분이 하나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 가장 큰 것들이 이제 근대 미술 시장에 근대 미술에 대한 몰락이 가장 크지 않았느냐. 근데 그건 수치상 보면은 2000년 초반에 한 3천억이었던 시장 안에 규모에서 그때는 이완 선생님 작품의 거래가 그리 잘 되던 시대는 아니었었어요. 백호가 그냥 윈드 바람 시리즈가 겨우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 아마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2007년도에 기하학적으로 작품이 올라가면서 윈드 시리즈가 한 7, 8억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좋은 것들 7, 8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졌다가 다시 복원이 되는데 2000년 초반에 그 매출의 규모를 보니까 근대 미술 시장이 거의 한 80%, 70%, 7, 80% 정도 차지하고 현대 컨템포러리 현대 미술 분들이 한 20, 30%였었어요. 그러다가 한 단색화 시장, 그 몰락한 그러니까 양도소득 때문에 시장이 몰락하고 그러면서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4,400억 갤러리 시장이 6,500억 정도 되는데 그 갤러리 시장 2,500억을 구조적으로 떠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메이저 갤러리 5군데가 전 매출의 80%를 가져갑니다. 그분들 시장이 한 2천억, 신고 오는 시장이 한 2,500억 중에 2천억이 갤러리 5개가 올리는 매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억을 가지고 나머지 400개의 갤러리가 나눠 갖는 것이 지금 한국 미술시장의 현주소입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이런 기형적인 매출에 대해서 뭔가 바꾸고 내가 회장이 되면서 이건 너무나 큰 화랑과 작은 화랑들의 매출 규모가 점점 벌어져요. 큰 화랑들은 좀 더 매출이 위로 올라가고 작은 화랑들은 매출이 저리 떨어져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구조로 떠들어보면 지금의 그림을 사시는 모든 분들은 예전에 90년 초반에 자기가 새로운 집의 콜렉터라고 하는 문화에 대한 향유 때문에 시작했던 그림을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요즘은 많은 부분은 투자 위주의 구매하신 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몇몇 잘 나가는 젊은 작가 몇 명, 그 다음에 해외 작가들 딱 2 종류만 그림을 팔려요. 젊은 작가 되게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 2 작가 해외 작품과 팔리는 외국 작가, 팔리는 한국 작가, 젊은 작가 이 2 작가가 5대 메이저 갤러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이 팔리는 젊은 작가를 작은 화랑들에는 팔 수가 없어요. 작품도 받을 수도 없고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화랑 점점 팔릴 거 없고 잘 팔리는 젊은 작가와 외국 작품들은 큰 화랑들이 다 갖고 고객들도 투자 위주 고객도 다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이 구조를 깨는 방법이 한국 미술 시장을 살리는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결국은 해답은 근대 미술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갤러리 시작한 지 한 34년 됐거든요. 34년 됐다가 어떻게 어렵게 해서 제 조그만 건물 하나 사서 자가 갤러리를 하면서 나도 뭐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 이제는 내가 30년 동안 몸담던 여기에서 1년에 2개월 정도는 수익이 없는 미술기를 위한 전시회를 꼭 해야겠다. 그 전부터 맘먹었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작년에는 저기 이태미준이라고 하는 그 건축가가 했던 작품 전시회 한 여름에 가장 관객이 많은 여름에 그걸 했고 올해는 배운성이라는 작가를 1개월 동안 했더라고요. 1개월 동안 했습니다. 5월 달에. 근데 그 이유가 배운성 작가를 컨택하는 건 뭐 근대미술도 근대미술이지만 저 작품을 가지고 있는 콜렉션 한 친구가 저거 84년 때부터 파리에서 같이 유학했던 유학생 동기예요. 어쩌면 그 친구 때문에 제가 갤러리를 하게 된 원인이었고 그 친구랑 저기 파리 방부나 뭐 교물시장에서 조그마한 작품을 사서 모으는 취미가 있어서 둘이 사러 다니면서 나도 작품을 사다 보니 원래 작가 출신인 저도 뭐 갤러리로 가게 되고 그 친구는 조금씩 샀던 작품들 중에 배운성이라고 하는 20년 전에 되게 좋은 작품들을 여러 곳으로 콜렉션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 한국 최초의 유학생이거든요. 그리고 세계 3대 메이저 갤러리인 프랑스에서도 개인전했고 독일에서도 거의 유럽에 18년 동안 굉장히 큰 활동을 했었어요. 마지막에 오기 라디방스가 아니고 그 몽파르나스에 있는 큰 아틀리에는 거기에 뭐 샤갈, 몬드리안이 다 있던 아틀리에서 작업까지 했었어요. 되게 큰 갤러리 서포트 받으면서.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그때 그 일본하고 그 2차 대전이 터지면서 모든 일본 사람들은 자국으로 다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오면서 그때는 한국 여권이었대요. 배운 선생님. 그러면서 돌아가서 그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는 못 들어가고 그 작품 우연치 않게 유럽에서 한 160점 있던 것들을 48점을 구해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실정에서 근데 그분들을 위한 카talog 만들어주고 뭐 그런 이유들 때문에 배운성 전시를 하게 됐어요. 근데 국립현대미술관에 배운성 작품 한 작품도 콜렉션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구조적으로 앞으로 한 5분이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근대미술이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런 근대미술이 확장이 안 되고는 한국 미술 시장에 답보된 것이 없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제가 90년 초반에 갤러리 하면서 그 인사동에서 그 중국 작가 제백석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제백석 작가 전시회를 갔었는데 그때 전지 크기 작품이 2천만 원이었었어요. 2천만 원이었었는데 그때 시대 때 청전 작품이 전지가 1억이었거든요. 중국을 대표하는 작가고 한 거는 근대 작가 중에서 청전 이상범이라는 게 한국이 대표하는 작가인데 그 시대 때는 한국이 훨씬 경제 활동이 좋았었기 때문에 청전 작품이 되게 잘 팔리고 가격이 나갔었습니다. 근데 청전은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은 저희도 또 지금 저희들 갤러리에서 거래하는 것이 한 7천만 원 받나요? 전지 6, 7천만 원? 20년 전보다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백석은 지금 전지는 물론 제일 많이 받는 것은 700억 받습니다. 700억에서 500억이에요. 그러니까 뭐 몇백 배 성장을 했지만 한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것이 중국이라는 데는 굉장히 5천 년 동안 문화를 이렇게 패키지였고 팔아보는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화를 패키지해서 가격을 올리거나 자국의 문화를 가격을 확장시키는데 되게 능숙해요. 그런데 한국은 그 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확장시키고 근대미술의 몰락이라고 하는 것처럼 의미부여. 그러니까 결국 근대미술을 의미부여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뭐 국립현대미술관, 예를 들면 정부 측에서 우리 전 세계 50개국에서 근대미술관 없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근대미술관이라는 나라, 한국에 근대미술관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대미술관이 없어서 정부에서 중기적으로 근대미술을 콜렉션하거나 이렇게 기초를 다두는 그런 미술이었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가 그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이 옛날에 90년대 개인주택에서 이제 아파트 세대로 바뀌기 시작하고 아파트 세대에서 뭐 요즘은 2000년 초반에 그 주상복합으로 타워팰리스나 주상복합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어울리는 그림이 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근대미술이 몰락하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하여튼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하여튼 근대미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화랑 내에서도 하여튼 근대미술에 대해서 하여튼 앞으로 주목해서 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모자라.
이 근현대 미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반적인 현대 미술하고 다른 관리 매뉴얼이랄까요? 별도의 그 부가가치들을 유지 혹은 창출하기 위한 별도의 매뉴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립미술관인 리움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황규성 대표님, 현재 한국문화산업연구소 대표님으로 계신 황규성 대표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황규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미술관에서 이제 주로 많이 활동을 했었고요. 다행히 저는 이제 미술관에서 했던 업무 중에 전시 기획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전시 관련된 것들. 근데 이제 국제 전시를 인부부될 경우가 많았었는데 한 30회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근대 관련된 전시, 굵직굵직한 전시들을 이제 참여했었어요. 예로 이제 뭐 앤디 월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앤디 월 굉장히 컨템포러리 같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법적으로 따졌을 때 좀 근대다 생각하면 50년까지도 따집니다. 이제 그런 앤디 월 전시를 제가 이제 2번 하면서 작품이 미국에서 날라올 때 이제 작품을 오픈하지 않습니까? 크레이트를 이제 따게 되면 굉장히 놀랄 때가 많아요. 이제 작품 뒷면에도 전신 출품표라든지 뭐 작품 이력 관리, 뭐 프로비런스라든지 또 작품 보증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따따닥 붙어 있는 거 보면은 와 놀래요. 와 얘네는 정말 관리를 잘하는구나. 우리 본받을 점이 많구나. 이런 걸 제가 90년대 느꼈어요. 이제 1993년도인가 그때 앤디 월전 처음 하면서 와 그 당시에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구나. 그리고 모마나 구겐하임 쪽에서 작품이 날라오게 되면은 야 이건 한 개인이 아니고 미술관이랑 그쪽 파운데이션이랑 에스테이트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시스템이 정말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차이가 한 20년, 그 당시에 내 느꼈던 한 30년 정도 느꼈어요. 30년 정도는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 근데 다행히 2000년대 들어서서 이제 많이 우리나라도 발전하면서 그 스피드를 많이 이제 갭을 줄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그 해외 쪽의 작품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왜 우리나라는 현재 아직도 이렇게 근대 쪽이 많이 취약한 것 같고 또 때로는 이제 그 전시하던 것 중에 작품을 또 구입하기도 해요. 그럼 구입과 관련해 갖고 필요한 서류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계약서, 인보이스부터 진품 보증서 해갖고 한 20여 개 내외가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시스템이 탁탁 돼서 그에 맞춰서 이제 구입을 진행하게 되는데, 물론 그 당시에도 저작권이라든지 카피라이트는 굉장히 엄격했었어요. 그런데 그 반면 국내 작가 작품을 구입하게 되면 서류가 거의 없어요. 그런 서류를 요청하면 작가분들이 모르세요. 그런 양식이 있어요. 왜 이런 걸 왜 필요 이상으로 요구하죠? 귀찮게? 뭐 그래서 이런 갭 차이가 되게 크구나. 그리고 이제 예로 이제 또 해외 쪽에서 우리 국내 작가 작품, 뭐 박수근이나 장옥진이나 유명한 작가 작품을 이제 빌려달라고 요청이 와요. 대여 요청이. 근데 빌려주게 되면은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이 없냐? 이렇게 보면은 우리 특히 근대 작가 중심으로 영역화 작업이 참 적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으로 영역화 작업이 되어 있다고 하면 바로바로 요청이 오더라도 해외 보내주면은 그 사람들이 편하게 영역화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시 한국 미술사를 공부해서 원고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로 박수근이라는 작가는 컬렉터를 잘 만나서 미국으로 가고 거기서 성장한 건데 이 근대 작가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에서 성장해야 되고 해외에서 뻗어나가려고 하면 국제화적인 어떤 기반, 인프라가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 국제 전시하거나 또 해외 대여를 하거나 하다 보면은 정말 취약하구나.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이거요? 꺼졌는데? 다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근대 작품들을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라면 꼭 경제적인 뿐만이 아니고 그 문화적으로나 기초 인프라를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를 제고시킬까를 이제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예전에 샤갈전을 했었는데 샤갈 딸부터 조카부터 업무 분장이 다 돼 있습니다. 요거는 뭐 이다 샤갈은 도록을 맡고 손자는 기념품을 맡고 유족들 자체가 굉장히 잘 돼 있었어요.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이제 유족 단계에서 조금 발전하게 되면 밑에 보이는 2번 기념사패로 나갑니다. 요것이 좀 더 발전하게 되면 재단화가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념사패가 되건 재단이 되건 경제적으로 공립화가 되지 않는 한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이런 그 작품에 대한 보존 관리라든지 뭐 아카이브 그다음에 이제 저작권 관리, 진위 감정 이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 한국박물관협회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미 박물관협회가 전국에 있는 박물관에서는 소장품 정리 사업이 있어요. 소장품 정리를 문광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전문 인력을 보내갖고 그렇다고 하면 미술관, 박물관 차원에서 이제는 시대가 흘렀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개인 작가, 유족한테까지 손을 미쳐서 이런 아카이브라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죠. 사진이나 유족 유품까지도 정리를 해줬으면 참 좋겠다. 일종의 정책적 반영 사항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전작도록은 좀 하다가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 것 같고요. 저작권 사용과 관련된 것은 제가 뒷부분 미술관 부분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기념사패인데 기념사패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문화예술 쪽에서는 이제 주요 뭐 문학 작가라든지 영화 배우라든지 내지는 예술가 중심으로 기념사패가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기념사패가 많이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뭐 몇 분 정도 있는데 근데 그런 이제 기념사패가 예로 우리 독립운동가 있지 않습니까? 유관순 열사라든지 안중근 열사라든지 이런 분들 독립운동가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국가보훈처에서 그 사람들이 조직한 기념사패 대상으로 유무형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미술가가 단순히 미술뿐만이 아니고 지자체와 결합될 경우에는 관광산업까지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독립운동가뿐만 아니고 전체 나아가서 유능한 훌륭한 미술가들은 지자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3번 이제 갤러리 측면은 좀 저는 이제 했을 때 영문 쪽에 신경을 써서 도록을 만들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할 때 그런 영역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가 분들은 이제 특별히 언급할 건 없고요. 관리를 잘 해주시면 되니까. 학회 쪽에서는 이제 근대 작가의 연구와 관련해서 이제 저는 이제 보편성과 특수성을 나눠서 봅니다. 이제 보편성으로 봤을 때는 이 근대가 갑자기 우리나라가 1910년도에 한일합방이 되면서 1910년까지는 조선 미술사예요. 조선시대 미술사. 그러다가 10년을 기점으로 해서 근대가 바뀝니다. 그래서 고려, 조선에서 근대까지 단절이 돼요. 그런 것들을 한국 전체 미술사 속에서 근대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예로 조선시대 때의 해화사는 시기를 4개로 구분합니다. 1392년부터 1500에서 1650 뭐 이렇게 해갖고 1850에서 1910년까지가 4기로 구분하는데 겨우 60년을 4기로 구분하면 되게 짧아요. 그래서 시기 구분이 좀 옹색한 감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근대랑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 한국 미술사 속에서의 연계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나라 60년대 앵포르멜은 서양의 앵포르멜과 뭐가 다른 것인지 흐름상 국제 글로벌 미술계의 트렌드와 연결되는 게 아닐까? 그런 것들이 우리 근대 미술 초창기에 글로벌한 미술관 트렌드와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자체적으로 전체 미술사의 흐름 속에서 연계 작업이랑 글로벌 트렌드와의 연계 작업이라는 보편성에서 연결하다 보면은 근대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속에서 개개 작가별로 그 작가만의 어떤 창조성이라든지 조형성이라든지 성구성 그런 측면에서 독창성을 좀 더 집중적으로 찾아낸다고 하면 학술적 측면에서 근대 작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조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술관 입장은 미술관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7번은 이제 전문 미술관 이제
우리 예로 2000 그러면은 장우성 선생님이라든지 각 지자체별로 특별한 작가와 연관된 미술관을 건립하기로 하는데, 예로 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립입니다. 예로 김한기 환기미술관. 근데 사립미술관은 분명히 8번의 전문 공립미술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공립미술관은 일단 재정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7번 사립미술관보다는 훨씬 운영하기가 수월합니다. 근데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관람객이 많이 적은 사립미술관들은 더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6번 미술관은 예로 국립현대미술관이든지 경기도 미술관이라든지 좀 더 큰 규모의 종합미술관을 뜻하는 건데, 이런 종합미술관에서 저는 전시를 할 때 이미 몇 년 전부터 중장기 기획을 세워놓고 전시 기획을 한다면 근대적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꼼꼼하게 근대 작가들을 갖다가 잘 조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고화질의 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영상, 소장품 사진이라든지 관련된 자료, 아카이브 자료를 공개한다고 하면 훨씬 더 근대 작가들의 작가에 대한 어떤 연구라든지 조망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사립 전문 미술관들은 지방에도 많이 있는데 사실 아마 제일 어려움이 이제 재정난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애매하게 미술관은 박물관은 비영리 기관이라고 언급을 해놨어요. 제 개인 생각은 절대 아니에요. 미술관은 그냥 영리 기관이에요. 그렇다고 영리를 그렇게 막 기업처럼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독자 생존할 정도의 영리 활동은 보장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이콤이라든지 박물관 현장에서는 참 약간 제가 봤을 때 무책임하게 비영리 법인이다, 비영리 기구다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게 되면 사립미술관은 앞으로 계속 사라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9번 같은 이제 주무부처 문광부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처음에 생겼을 때 저작권에 대해서 우리 미술계 쪽에서 관심을 좀 등한시했었어요. 근데 도서관 쪽에서는 저작권법에 굉장히 예민하게 잘 대응을 해갖고 도서관은 저작권 쪽에서 누리는 혜택이 많아요. 근데 미술관은 자기네 소장품에도 불구하고 전시하려고 하면 전부 작가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알기로 예전에 이제 저작권 조사했을 때 중국 저작권법이라든지 다른 곳에서는 미술관이나 박물관 이런 전문기관에서 도록을 만들거나 할 경우에는 당연히 쓰는 걸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작권법 쪽에서 어떤 재판의 판결 사실이라든지 뉴스의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작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는 저작권 미술관 박물관 쓰는 도록에 쓴다 그러면 저작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이 받게 돼 있다는 그런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현실성 있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술에 대한 기념 사업회 이런 부분을 속속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회 꼭 박물관, 미술관뿐만 아니고 그 밑에 서브 조직으로서 기념 사업회까지도 디테일하게 정치적으로 타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0번 문화재청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밑에 보시다시피 로댕부터 MD올, 시걸 웬만한 거는 거의 다 제가 깊숙이 인볼브 해갖고 전시를 다 해왔었습니다. 이 사람들이랑 같이 술도 먹고 밥도 먹고 많이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 로댕 우리나라 프랑스 근대 작품이죠. 이거 프랑스에서 전시차 오면서 반출허가라든지 이런 MD홀 갖고 오면서 세관에 신고하고, 세관 신고하는 통관 목적이지 제가 뒤에서 언급하는 것 같은 문화재청 신고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국제전시를 하면서 여기 10번 문화재청에서 언급한 문화재보호법상 동산문화재 반출이 허가 조항을 보고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전시하고, 우리 근대 작가가 지금 여기서 조항이 50년이에요. 50년 기준이면은 70년대 이전에 제작된 건 전부 다 밖에 나가려고 하면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런 넌센스가 엄연히 법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사실이 저는 웃기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자의적이고 국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로 만약 백남준 작품은 그럼 70년 이전에 된 거는, 제가 예전에 2000년대 백남준 전시할 때는 해외에서 많이 왔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올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럼 한국에 있는 백남준 작품이 해외로 나갈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냐? 우리 한국 작가인데 이런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1번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요즘 지자체는 유명 장욱진, 이중섭, 박수근 웬만한 작곡가들은 전부 다 지자체별로 연고지 중심으로 서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장욱진 같은 경우에는 용인에도 있고 세종시에도 있고 장욱진과 관련된 지자체는 어떻게든지 장학금 끌어가서 미술관 세우고 도시 브랜딩화 작업을 마케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것 자체가 도시가 생존할 수 있으니까요. 돈이 되고 관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자체 중심으로 굉장히 요즘 활발하게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로 기념사업에 관련해서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간을 직접 세워준다든지 기념관을 만들어준다든지 음악, 체육, 문학, 출판, 시상, 행사 뭐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미술 쪽에서도 응용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단지 이 정도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대표적인 것만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기념사업회가 있고 제가 채 정리하지 못한 사업회들이 보훈처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광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기념사업회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로 이제 문화재 보호법과 관련해 갖고 여기서 일반 동사문화재 수출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문화재가 뭐냐? 여기서는 50년 이상 된 걸로 하고 있는데 이 동사문화재의 확인에 대해서 이제 여러 전문의에 되어 있어요. 근데 문화재 보호법상 보게 되면 대부분 고미술 전공자입니다. 선사, 고고, 미술사 중심이기 때문에 현대미술, 근대미술 전공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필요할 때 수시로 그런 사람 선임해서 하는데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감정 요령인데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일반 동사문화에 속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 정도의 별 전문성이 필요 없어요.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보편 타당하게 감정한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굳이 법률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1970년 이전까지는 좀 박수근, 이중섭부터 웬만한 근대작가 다 해 못 나갑니다. 전시할 때 다 허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판매도 안 되고. 여기 보시면은 제작 기준 사후가 아니고 제작되는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 그러면 웬만하면 다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문화재 가치입니다.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을 것. 이것 자체가 매우 자의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판단 내리겠냐 이거죠.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청 내에서 문화재 감정위원들이 공항과 항구에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대나 현대미술 전공자 제가 거의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 후배라든지 저와 관련된 사람이 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고미술 전공자예요. 고고라든지.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설사 안다 하더라도 이거를 무슨 기준으로 이게 박수근 작품 중에서 이게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을 것. 이거 너무 정부 쪽에서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근대 작품이 원활하게 유통되고 전시 활동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근대해화 쪽에서는 근대해화, 풍경화, 인물화, 생물화, 또 조각은 근대 조각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근대 작품들 활발하게 해외 못 나갑니다. 나간다는 건 전시, 대여, 판매. 왜 우리는 앤디월 작품을 사들여서 갖고 오는데 왜 외국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의 박수근, 이중섭을 사가서는 안 됩니까? 사갈 수 있는 거죠. 그건 지나친 개인 사유재산의 침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물관, 미술관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예전부터 국외남이나 모마 이런 데서는 미술관에서 작품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인 사립 미술관, 근대 작가를 작품을 보유한 사립 미술관들은 재정난이 많이 어려울 텐데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판매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줄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에서 판매 못한다 엄격하게 명문화 시킨 거는 못 봤어요. 근데 우리가 대충은 미술관, 박물관 작품 팔아도 되나? 못 팔 걸? 라고 추정할 것 뿐입니다. 명문된 규정은 제가 알기로는 못 봤습니다. 내지는 박물관도 그냥 박물관이 아니고 공익법인에 설립된 박물관이 많습니다. 이런 환기미술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공익법인 설립 운영하는 법률에 의거해서 이런 법률에 의거해서
이런 매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건 역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주로 이제 목적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난에 처했다. 그럴 경우는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만 갖춰주면 판매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고 해외 살인미술관에서도 관람객이 없기 때문에 재정난에 처해서 직원들을 해고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왜 해고하지? 좋은 작품 하나 팔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최근에 미국의 볼티미어 미술관, 이게 워싱턴 포스트 기사 난 건데, 여기서는 앤디 월 작품이라든지 클리포드 스틸, 그다음에 브라이슨 마든 이 작품을 팔아갖고 65억 원어치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박물관 재정을 쓰겠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특히 살인미술관, 왜냐하면 작품을 판매할 때는 기증자가 기부한 작품에 관해서는 함부로 판매해서는 안 되거든요. 기증자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지는 그 작품을 사들일 때 세법상 혜택을 받은 작품들이 있어요. 그런 거 팔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무식하게 작품을 팔아야 된다, 못 팔아야 된다, 그게 아니고 그 사이에 미세하게 사안별로 조정해서 이건 팔 수 있는 작품, 팔 수 없는 작품 구분할 필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시간만 조금만 더 있었어도 참 알찬 정보를 우리가 더 습득할 수 있었겠다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굉장히 근대 미술이 단지 현물 매매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유무형의 가치를 논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도적 혹은 직간접적으로 관계자들의 여러 가지의 좀 제반적인 우리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다. 해서 국내외 사례들을 비교해 주면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알차게 언급을 해 주셨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번 이제 마지막 발표신데요. 이 발표는 조금 앞에 부분보다 좀 짧게 하고 토론 시간에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은 근대미술을 단지 작가 발굴 차원을 넘어서 그 작가의 창작물인 근대미술품의 어떠한 가치 부여,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에 대한 가치 창출을 어떻게 하면 같이 협력 체계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매매 창구인 갤러리 이외에 그거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랄까요, 그 무형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여기에 써 있듯이 저평가된 근현대 미술가의 발굴과 이론적 기반 마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또 가능성이 있을까, 그리고 또 근현대 미술과 요즘 얘기하는 현대 미술의 활성화된 부분들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회장이셨던 윤진섭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진섭입니다. 원래 사실 제 그 주 활동과 관심의 초점은 아방가르드, 즉 전위와 관련된 현대미술 중심인데, 오늘 근대미술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달라는 그 사회자의 부탁을 받고, 그러면 그 둘의 그 연결고리를 어디로 잡을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그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체험을 바탕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 학부 때인 70년대 중반에, 여러분들이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근대 미술에서 아주 그
상징적 인물인 설초 이종우 선생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하는 근대미술 관련 기획전에는 빠짐없이 등장하는 설초 이종우 선생의 작품이 있는데, 프랑스 유학 시절에 그린 인형이 있는 정물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그 작품을 그린 설초 이종우 선생님은 1899년 태생입니다. 지금 뭐 120살이 넘으셨어요. 그리고 언제 돌아가셨냐면 1981년에 돌아가시는데, 제가 이분을 뵌 것은 1975년도 그때 장흥으로 학교에서 야외 스케치를 갔는데, 지금 역시 작고하신 우리나라 조각계의 원로인 김정숙 선생이 소개를 해주세요. 어떤 날씬한 노신사를 모시고 오더니 얘들아 인사드리라, 설초 선생님이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마 거의 마지막 세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사를 드렸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감개무량합니다. 왜냐하면 설초 이종우 선생은 1999년생인데 1886년에 재헌의원을 지내신 우리나라 원로 동양화가 춘곡 고이동 선생, 이분이 1909년에 일본 동경 미술학교로 처음 유학을 가서 유화를 배우신 분이에요. 유화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셨어요. 나중에 동양화로 다시 바꾸시긴 했습니다만은 이 분이 65년도에 돌아가십니다. 상당히 상징적인 연대예요. 근데 여러분들 춘곡 고이동이나 설초 이종우 선생 그림을 보거나 이야기를 들으신 분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 또 아까 얘기했던 김정숙, 기타 우리 근대 6대가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누굽니까? 동양화의 그 유명한 6분인데 이분들의 작품과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세미나의 바로 문제입니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단절이 돼 있어요. 100년이 조금 넘었을 뿐인데 완전히 단절이 돼 있어요. 서양의 경우는 그럼 어떻습니까? 이분들보다 훨씬 앞서서 인상파 작가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마네, 모네, 세잔 뭐 이런 인상파 혹은 후기 인상파. 이분들은 왜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은 미술 시장에서 옥션에서 천문학적인 가격으로 치솟을까요? 물론 서구가 헤게모니를 쥐고 근현대사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그렇겠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렇게 세계에서 주목받고 인정을 받기까지에는 그 뒤에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이론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여기 미술 이론 전공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또 큐레이터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로 얘기하면 오늘의 미국 미술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뉴욕이 중심으로 부상까지에는 모마, 즉 뉴욕 근대미술관의 초대 관장 29살에 약관 29살에 관장이 돼가지고 30-40년 동안 한 자리에서 관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던 분이 있습니다. 알프레드 주니어 바라고 하는 아주 상징적인 인물인데, 이분이 Defining Modern Art라고 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저서를 쓰고 소련인이 어디니 가가지고 러시아 아방가르드니 작가들 다 만나고 다 연구하고 유럽의 모던 아트 다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보화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그 차트 2개가 있어요. 차트 이 개념도 이 그린 그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모르면 그거 찾아보셔야 돼요. 그것이 서양 미술의 계보를 만들고 서양의 모던 아트를
미국으로 이끌어와서 거기서 미국 근현대 미술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거기에는 유명한 클레멘트 그린버그라든가 또 클레멘트 그린버그에 반발해서 다시 새로운 미술사 이론을 이끈 로잘린 크라우스와 같은 옥토버 파의 그러한 쟁쟁한 비평가들 미술사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국 미술이 있는 거예요. T.J. 클라크라든지 이런 쟁쟁한 미술사가들이 유럽 미술을 연구했어요. 인상파니 뭐니 연구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 와서 이렇게 근대 미술이 우리 미술 시장을 살릴 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것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요 1975년도에 아주 지금은 전설적인 인물인데 화랑계 초대 화랑회장을 지내신 김문호 선생님 뵌 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노신사였습니다. 이분이 화랑의 미술의 역사를 줄줄이 깨요. 굉장히 겸손하신 분입니다. 대학생이었던 저를 커피를 대접하면서 존댓말 쓰면서 말이죠. 아주 제 인상이 그렇게 아주 좋으신 분으로 남아 있어요. 돌아가셨죠 물론. 권진규 작가를 발굴하고 기타 많은 작가들을 돕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1990년대 중반에 모 잡지사 기자 편집장을 만나서 김문호 선생 한번 조명해야 된다고 그래서 특집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들은 역사와 그 다음에 비평을 홀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보를 만드는 사람들은 결국 이론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다루고 글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클 프리드 대단하죠. 우리 한국도 그런 비평가 미술사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는 세계적으로 미미합니다. 왜? 알리는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색화라는 용어를 제가 2000년도 광주 비엔날레 때 특별전을 만들고 2000년에 그리고 첫 용어를 쓴 다음에 2012년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단색화라는 영어명을 가지고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가 됐어요. 말이 많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세계화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적극적으로 근대 미술가들을 발굴해내고 그분들의 업적을 기록하고 쓰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번역해서 세계에 알리는 겁니다. 우리 국내에서 그치면 되질 않아요. 반드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신문에서 대서특필한 그런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홍대 정현심 교수 그 다음에 광주 비엔날레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선정 선생 등이 한국 또 김미순 홍익대학교 교수 얼마 전에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회장을 역임하신 분이죠. 이런 분들이 한국 현대미술에 대한 역사를 써가지고 번역을 해서 파이돈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출판사에서 발행을 해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이거 우리나라로 치면 개인적으로는 물론 몇 분이 그 책을 한국미술에 관한 책을 영어로 출판하신 분이 있습니다. 국립박물관장을 역임하신 김영나 선생이라든지 노재령 박사라든지 몇몇 분이 있었지만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었고 파이돈에서 나온 이번에 책처럼 그렇게 대규모로 세계적인 보급망을 펼치고 통해서 전파된 그런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그런 선구적인 일을 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출판 사업이 빛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다행히도 제가 좋게 생각하는 것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번역 지원 사업이라는 것, 출판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다년간에 걸쳐서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가 있을 수 있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욱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이러한 연구 출판 사업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것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강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데 나룻배로 건너가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나 교량을 건설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빠르고 많은 사람들, 많은 물동량이
소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리의 역할이 바로 이론의 역할입니다. 미술 사가의 역할이고 미술 평론가의 역할입니다. 그러한 것이 구축된 다음에 많은 화물차라든지 트럭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니면서 운송하고 이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렇죠? 물건을 다루는 화주들이 아무리 실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교통수단이 없는데 그것이 놓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또 국제적으로 런던이건 뭐 뉴욕이건 어디도 갈 수 있게끔 요즘 같은 이런 SNS가 발달된 시대에 금방 그것이 퍼집니다. 그런 성과들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전 이상범, 의제 허백년, 심양 박승무 기타 등등의 한국화 동양화 6대가 잘 모르신 분 많단 말이에요. 제 기억으로 1970년대 운복 김기창 선생이 초대전을 했는데 완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 기억에 3천만 원이라고 그래요. 지금 생각하면은 한 30억 원 아마 되는 돈일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 문화가 점차 자리 잡으면서 동양화가 설 땅이 없어요. 왜? 지금 주거 환경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미감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동양화가 죽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근대 작가들이 설 땅이 없습니다. 왜? 70년대만 해도 불티나게 팔렸어요. 그분들 작품이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모 갤러리의 창고에 혹은 콜렉터의 또는 회사의 창고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가 도산하거나 하면은 그것이 압류가 돼가지고 싼 값에 옥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가들의 작품이 처참한 가격으로 거래가 나와도 팔릴까 말까 하는 이런 한심한 상황을 맞이했다 이겁니다. 이것이 왜 그래요? 그분들을 존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 국가 차원에서 존중하지 않았어. 우리의 역사, 우리의 뿌리고 우리의 조상인데 현대미술을 논하기 전에 근대를 살려야 되는데 근대 작가들이 다 잊혀져 갔단 말이에요. 지금 고희동, 아까 얘기했듯이 설초 이종우 기억하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미술시장, 아트페어, 제가 예술감독, 키아프 예술감독을 2차례 냈습니다마는 그분들 작품이 나온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근대미술, 다시 말해서 우리 미술의 뿌리를 완전히 우리 스스로가 부정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서? 국가에서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미술과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을 의미하는 요즘의 현대미술과 연결고리가 없어. 다리가 뭡니까? 저 한강다리 그 끊어진 데가 뭐예요? 성수대교? 성수대교처럼 무너져 내렸어요. 그 무너져 내린 다리를 복원하지 않으면 우리의 한국 미술 시장은 물론 우리 한국 미술 자체가 세계 설 땅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비상사태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총력을 기울여서 근대미술 복원하고 그다음에 현대미술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문화는 아주 절체절명 위기의 시대에 접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일명 선수십니다. 어느 정도 정리 멘트까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론의 기반이 결국은 교량 역할이다. 교량은 양쪽을 잇는 것이고 그 양쪽은 근대와 현대일 수도 있고요. 미술 우리 전문 종사자와 정부 혹은 수요자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있겠죠. 그랬을 때 이론적 기반이 굉장히 유기적인 이런 생태계를 연결하는 핏줄과도 같은 교량과도 같은 역할을 해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비중을 또 두고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한 좀 관심을 기울이자라는 쪽으로도 듣게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여건상 굉장히 원활하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 주제인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기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분들께서 좀 궁금하신 거 있고 하면 질문 한두 정도 듣고 한 번 더 마무리 멘트를 하면 좋겠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네, 질문을 생각하실 때까지 잠깐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미 들으셨겠지만은 처음 발표를 하신 화랑협회 우리 최용철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근대 미술에 대한 비중이 다른 것 무엇보다도 우리 차제에 굉장히 좀 고민거리인 미술 시장의 규모를 어떻게 우리가 키워나가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걸맞은 미술 시장의 그런 비중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해결 방안 중에 하나가 근대 미술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는 방법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죠. 또 근대 미술의 결국은 그 부분이 단순히 가격을 올리자라는 부분보다는 제가 듣기로는 우리 현대미술 물론 마지막 부분에 우리 윤지섭 선생님도 말씀 강조를 해주셨지만 우리 현대미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 그리고 그런 근간을 형성하는데 근대미술이 지금 굉장히 결여되어 있다. 무엇인가 누락되어 있다.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시급하다.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셨고요. 두 번째 우리 황규성 대표님께서는 단순히 관심에 그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매뉴얼이 중요하다. 이미 개인 경험을 또 예를 들으시면서 이미 1990년대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이잖아요. 벌써 30년 전에 경험했던 해외의 소위 우리가 아는 근대의 근현대 미술품을 다루고 있는 그 현황들 얼마만큼 전문적이고 구체적이고 그 부분에 대해 애정이 있었던가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실무자로서의 경험 저는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실제도 봐도 그네들은 포장 하나라도 박스 포장 그리고 액자 그리고 또 그 외에 부수적인 서류들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도 아까 그 말씀하셨던 굉장히 공감이 됐고요. 아마 그 부분은 이번 행사를 진행하면서도 해외에서 온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하고는 또 다른 아마 시스템을 갖췄다라는 부러움을 아마 경험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한 번 강조하지만 교량 이론가의 역할은 교량과도 같은 그런 위치다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뼈에 사무치도록 와닿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참 안 좋은 버릇 중에 하나가 이게 장르라든가 종사하는 그런 분야별로 이렇게 자꾸 구획을 나눠서 서로 나누는 부분 버릇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우스갯소리로 조각가가 그림을 그리면 안 되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 설치를 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런 비즈니스 종사자는 갤러리 그다음 이론가 뮤지엄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지금 4,5천억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결국 3, 4조여야 되는데 10분의 1이다라고 한탄을 하고 있는지 이 현실 속에서도 이 시급한 현실 속에서 아직 우리의 사고는 수십 년 우리 화랑계 혹은 미술계가 생성되기 시작했던 수십 년의 5, 60년 이전에 아직도 사고가 머물러 있지 않나 그런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한 분 정도 질문이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질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최용철 회장님부터 한번 아까 뒷마무리 못하신 말씀 있으면 부탁합니다. 아까 시간이 모자라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빠져서 잠깐 보충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건 근대 미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한국 미술의 총체적인 문제를 담고 있는 정부의 역할 문제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제가 회장 맡고 가장 구조적으로 미술시장 문제를 보니까 한국 세제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폐가 한 4가지의 가장 힘든 세제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게 요즘 미술품의 상속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그 작가들이 작고했을 때 미술품 남은 걸 파악해서 상속세를 물리거든요. 그래서 상속세를 물리는데 문제는 상속세를 물리고 나서 유족들한테 그 미술품 대납이 아닌 현금으로만 작품을 받습니다. 현금으로만 상속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작가들이 그 작품을 남겨놨을 때 자손들한테 힘들까봐 뭐 내가 아는 일부 작가들은 작품을 태우고 불질러요. 그냥 없애버려요. 왜냐면 물려줬다 자신이 빚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라 지금 국가한테 상속세, 작가가 유족들한테 작품을 남겼을 때 그걸 미술품을 물납으로 대신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그거예요.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먹일 때는 미술품을 금화의 종류로 받다가 작품을 걷어들일 때는 금화의 종류로 안 보고 그냥 미술품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품을 대납으로 낼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다오. 이게 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 기부금 처리했을 때 한국에는 전혀 세제 혜택을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미술관들도 자체적으로 구입 예산이 되게 많은 게 아니고 일부 예산이고 나머지는 그 국가나 사회에서 많은 복지가들이 기부 처리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미술품 작품을 평생 콜렉션했다가 기부하는 조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에 회사에서 작품을 사면 예를 들면 손비 처리해 주는 금액이 재작년까지 500만 원이었다가 작년부터 1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모든 콜렉션 투자자들에 대한 구매 상태를 보면 한 70% 정도가 기업이나 그런 단체에서 사고 나머지 30%가 개인 매출인데 한국은 거꾸로 됐습니다. 개인이 한 7, 80%고 회사에서 한 2, 30%. 이게 회사나 단체에 대해서 미술품을 투자해구나 그걸 살 수 있는 루트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세제에 대한 문제가 국가가 많아서 그걸 조직적으로 좀 바꿔보고자 국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보충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언급이고요. 우리에게 아마 지금 상속세 관련된 물납 이 부분은 국회에서도 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얼마 전에 기재부 질의에서 이광재 의원이 기재부 장관한테 그 상속세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 문의를 해서 아마 일부 이광재 의원이 발의를 해주셔서 지금 상속자, 그러니까 작가의 상속분에 한해서 물납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상태에 지금 아마 세세 개정안을 지금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 부분이 결국은 상속 관련된 부분들에 해당하는 작품이 결국은 근현대 미술에 아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좀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기부금 손비 처리 관련돼서도 언급을 해주시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매번 어떤 토론회마다 단골 소재죠. 그 부분 역시 현재 뭐 계류 중인 부분들과 함께 상속세 물납과 함께 좋은 좀 처리 방향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서대로 할까요? 우리 황 대표님 한번 추가 발언 없어요? 네. 저는 아까 그 서류가 발표했던 거 있죠? 그 부분을 혹시 괜찮으시다면 여기 관계자, 여기 주최 측 관계자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일정 부분들을 좀 서머리 정리가 돼서 원하는 분한테는 뭐 드릴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 또 괜찮으실까요? 그 부분들은.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렸는데 원래 이제 그 부가가치를 올리려고 하면 작품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측면에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방법, 물리적 측면에서 올리는 방법. 물리적이라는 거는 작품 피지컬한 측면이거든요. 상태를 잘 관리한다든지 액자라든지 컨디션 체크를 한다든지 그런 피지컬한 측면에서 부가가치 올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이제 논리적인 측면에서 이 작품이 왜 좋은지 미술사적 의의는 어떤 건지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고 서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체크하는 리스트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러면 정리된 거를 대표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제가 아니라 여기에
이정현 대표님께 좀 하면 네, 네. 그게 왜냐하면 네,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저도 현장에 있지만은 그게 실무자로서 경험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정보들이기도 하고요. 그런 시스템을 공유하는 사례가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지금 국공립미술관이나 아니면 뭐 국립미술관 정도는 괜찮은데 사립미술관이나 일반 개인, 특히 개인 화랑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매뉴얼이 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화랑협회하고도 같이 좀 전달되고 해서 좋게 좀 보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힘있게 교량에 관련된 예시로 아주 감동을 주신 윤희섭 선생님께서 한번 보충 발언을 좀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까는 이제 이번에 그 주제에 맞게 근대 미술에 대해서 제가 좀 서양의 경우를 빌어서 우리 현 상황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하고 싶었던 얘기가 요즘에 이제 그 제 경험과 관련해서 현대 미술 그 중에서 특히 전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추세가 외국의 경우에는 벌써 아주 오래 전부터 피학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 바젤이라든지 이런 좋은 그 시카고 뭐 아트페어 가보면은 전위적이고 뭐 이런 실험적인 작품들이 많이 나왔고 또 설치나 오브제나 뭐 이런 것들도 눈에 많이 띄고 또 그 저기는 뭐 유럽의 그 모던 아트도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경우는 굉장히 팬시한 것들이 지금 많아요. 왜냐하면 뭐 근대 미술 작품은 뭐 이제 찾아볼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우선 이렇게 화랑을 이렇게 급하게 이제 꾸려가다 보니까 고객의 그 취향에 맞는 그런 작품들을 이렇게 많이 차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많이 납니다. 좋은 작품들이 나온다기보다는 그저 어떤 경우에는 솔직히 무슨 뭐 재고떨이 같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화랑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화랑협회 차원에서도 제가 이렇게 뭐 운영위원회에도 가보면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해봤습니다만은 그다지 뚜렷하게 성과가 나타난다고는 이제 볼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새로운 변화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국공립미술관의 그런 쪽의 추세를 보면은 이 퍼포먼스까지 지금 소장품에 들어갈 정도로 얼마 전에 제가 뭐 시립미술관에 소장품 심의를 들어가 봤더니 퍼포먼스 섹션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구나 벌써.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시장과 바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키아프를 비롯한 우리 미술 시장도 아주 선진적인 그런 의미에서 미술사에 기여하고 또 한편으로는 품목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여기 화랑협회 회장님도 계시니까 방향 전환도 서서히 모색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간 관계상도 그 질문, 방청객 질문은 뭐 아쉽게도 생략을 좀 하는 걸로 하고요. 주최 측 괜찮으십니까? 네, 그럼 생략하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 부분에 제가 장면에 앞에 보시는 이게 망망대해에 배를 하나 띄워져 있는 그림을 놨습니다. 사진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진 보면서 근대 미술이지 않을까. 저 지금 표류하는 저런 상태가 굉장히 뚜렷한 존재감이 있고 저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이런 표류하는 한국 근대 미술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뭐 발표하셔서 다 알겠지만 저 크게 두 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경계 없는 협력, 두 번째는 지속적인 지원 이런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경계 없는 협력. 저는 윤희섭 선생님 말씀하신 교량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좋은 아주 직시할 만한 예시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로 상대를 존중하고 존중하되 서로 간에 교류하고 협력하고 이 부분들은 경계가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 섬으로서의 존재를 하고 하지만 결국은 서로 연결해서 그 점점이 모여서 하나의 큰 협의체가 되기도 하고요. 생태계를 유기적인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근데 그 생태계가 잘 육성이 되고 건강하게 성장을 하려면 결국은 지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현실적으로 아시다시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모든 정책들이 바뀌죠. 근데 결국 문화가 단순간에 이룩되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교육되기 뭐라는 얘기도 있듯이 문화 쪽은 그보다 더 많은 노력과 그리고 더 뚜렷한 집념과 인내력이 필요한 곳이 문화에 대한 육성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단순히 성과 위주가 아니고 그리고 생생력이라든가 직접적인 부분보다는 스스로의 자율적으로 그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풍토를 환경을 조성해주는 정말 끈기 있는 지속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세 분께서 말씀을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마 애정 있는 속내를 많이 드러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시간 끝까지 지켜주신 여러분들도 그 부분은 충분히 감지를 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좀 처음 어제 끝은 아니죠. 당연히 처음 출발점. 이번에 아트플랜트 아시아 2020에서 좋은 첫 단추를 꿰어준 것 같습니다. 이걸 계기로 앞으로 우리가 반듯한 자세로 우리의 색깔을 찾을 수 있는 첫 출발점이길 바라고요. 오늘 공식적인 근현대 미술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발표자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